은둔 경험은 흑역사가 아니라 스펙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아니 다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꾹 참고 출근하는데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시간이 무슨 스펙이냐며 헛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청년 복지 정책, 특히 1조 원의 예산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섬뜩한 국가적 통제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지적 토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립 청년 현상을 단순히 내면의 상처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노동력 상실로 치환해서 청년들을 억지로 공장과 사무실로 밀어넣으려는 정책 담론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방금 제기해주신 그 비판적 시각,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잠재적 범죄자나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으며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방치되었던 청년들이 드디어 제도권의 포용적인 복지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가 비로소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한 아주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담론의 진화라고 봅니다. 이념적인 비판에만 머물기에는 당장 방 안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거든요. 오늘 치열한 상호 비판을 통해서 이 복잡한 현상의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행정 용어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했던 권력의 작동 방식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특정한 단어로 부르기 시작할 때 이미 거기에 국가의 통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들을 고립, 은둔 청년을 넘어 통계청 기준에 따라 아예 쉬었음 청년이라는 행정 용어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돋거든요. 청년들이 겪는 그 뼈아픈 심리적 사회적 단절감을 그저 지금 당장 노동하지 않는 상태로 납작하게 깎아내려버렸습니다. 이건 지독한 경제적 환원주의입니다. 국가가 갑자기 1조 원을 투입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내면이 병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방에 숨어버리니까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국가 경제라는 기계에서 부품이 빠져나가니까 다급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권력과 담론의 관계를 짚어주신 점은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담론이 거쳐온 역사적 궤적을 조금 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코의 이론으로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 보시죠. 대중매체는 이들을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 웅크린 비정상적인 몸 혹은 언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악마화했습니다. 철저히 배제되고 격리되어야 할 혐오의 대상이었죠. 네, 그때는 비난의 화살이 개인에게 향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학자 울리액베디 말했던 위험사회의 관점처럼 이 현상을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불안정 고용, 장기 불안 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결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이나 주거 같은 청년 담론과 결합하면서요. 이것은 국가가 마침내 이들을 사회적 구조의 희생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에 비로소 원스톱 통합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범죄자 취급하던 시절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넘어온 이 거대한 포용의 궤적을 단순한 기계부품 채워넣기로 폄하하는 것은 정책의 선의를 너무 과혹하게 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포용의 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포용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정부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취준 적극형, 소극형, 이직 적극형, 소극형, 그리고 마지막이 취약형입니다.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방어벽을 친 채 살아가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여기서 그저 취약형 쉬었음 청년이라는 하위 카테고리 하나로 퉁쳐집니다. 행정적인 분류책의 한계일 수는 있지만 단순한 한계가 아닙니다. 이 분류법 자체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마음 돌봄이 아니라는 걸 자백하는 꼴입니다. 정책의 진짜 목적은 이들을 다시 공장과 사무실로 밀어넣어 생산적인 근로인구로 개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일찍이 비판했던 피로사회의 모순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대목이죠. 과열된 경쟁 트랙을 달리다 번아웃이 와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억지로 일으켜 세워 자신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똑같은 경쟁 트랙 위로 다시 밀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지일까요? 저는 치유를 빙조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쓰러진 사람을 억지로 다시 트랙에 밀어 올린다는 비유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기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담아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경제적 독립을 배제하고 성립할 수 있습니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그 지난한 과정에 포함된 심리치료나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진정성까지 싹 다 가짜라고 매도할 수는 없죠. 현실적인 행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혈세 1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국책 사업입니다.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 청년들이 방 안에서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1조 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정책이 경제적 선순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유입을 목표로 삼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치유와 노동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연속적인 궤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저희의 이 치열한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셨거나 혹은 분노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논쟁에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는 그 현실론이 오히려 이 담론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논리 때문에 고립 청년들의 고유한 경험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무서울 정도로 획일화된 타임라인을 갖고 있죠.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다. 이른바 정상생의 궤도입니다. 이 청년들이 문제 취급을 받는 건 그들이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오직 이 강박적인 자본주의적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은둔 고수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은둔 경험 자체를 숨겨야 할 흑역사나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른 고립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고유한 스펙이자 소중한 삶의 자산으로 인정했죠. 고립의 시간을 긍정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아주 훌륭한 대학 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쉬어슨 프레임은 이런 다양성의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오로지 이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교정하려는 획일적 접근만 강요하고 있죠. 과연 이게 개별 청년의 삶의 궤적을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방금 언급하신 은둔 고수 프로젝트, 저도 그 철학적 깊이와 시도의 아름다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절규하는 당사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학술적으로 낭만화하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입니다.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현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년의 약 5%에 달하는 무려 54만 명이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중 대대다수는 자신들의 은둔을 고유한 삶의 양식으로 긍정하며 철학적 고독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가혹한 대인관계의 상처, 계속된 취업 실패 등으로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 단절된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단에 앉은 분들에게는 정상 궤도라는 말이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의 진흙탕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54만 명의 당사자들에게는 그 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려주는 튼튼한 사다리가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과거처럼 의지 부족이다라며 혀를 차고 방치하던 시절을 지나서 예산을 들여 무너진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주는 것. 이것은 획일적 교정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거대한 진보입니다. 역사적 진보라 당사자들이 구조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들이 구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국가가 던지는 그 구명조끼의 방향성이 무조건 옳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저는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현생에 대한 진단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책은 고립의 모든 원인을 일 경험 부족이나 취업 실패라는 단일한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단선적인가요? 사회적 고립은 번듯하게 직장을 잘 다니다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로도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이죠. 그 복잡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단순히 구직을 포기한 상태, 즉 니트족과 완벽히 동일시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 살인적인 노동 강도,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같은 우리 사회의 진짜 골마떠진 질병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쥐어주는 겁니다. 결국 네가 스펙이 부족하고 일 경험이 없어서 방에 들어간 거니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줄게 라는 식으로 거대한 구조적 모순을 철저히 개인의 역량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무서운 은폐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은 아주 뼈아프고 날카롭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짜보고 싶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들어보죠. 누군가 강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명 튜브를 들고 서서 이 강물이 도대체 왜 오염되었을까? 저 상류에 있는 공장의 폐술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이 튜브를 던지는 게 구조적 모순을 가리는 일이야 라고 토론만 하고 있는 게 관용 윤리적인 태도일까요? 튜브를 던지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국가가 고립의 그 복잡 다단한 원인들을 몰라서 혹은 고의로 부인해서 취업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수십만 명의 시민을 구제해야 하는 행정은 가장 보편적이고 데이터로 명확히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고립의 가장 높은 비율이 실직과 취업난, 즉 경제적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개개인의 내밀한 상처에 맞춘 완벽한 해결책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청년 고용 서비스나 위기 지원 체계를 활용해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튜브를 던지는 것. 그것이 현재 국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실용주의입니다. 그것을 구조개혁을 가리는 은폐 공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판입니다. 튜브를 던져야죠. 절박함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은 그 튜브에 묶인 밧줄이 과연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밧줄을 당겨서 청년들을 끌어올린 곳이 결국 또 다른 착취의 현장이고 인간을 갈아넣는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진정한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건조한 행정 용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차가운 권력의 시선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은 국가의 잠재 성장률 하락을 알리는 붉은 경고음이나 경제 지표의 구멍이 아닙니다.
부조리하고 숨막히는 사회의 거대한 압력에 짓눌린 존엄한 인간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들을 다시 공장으로 사무실로 수리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자립이라고 포장하는 경제적 환원주의는 멈춰야 합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인정받는 사회적 공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대 측의 그 깊은 휴머니즘적 고민은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 기반 없이 어떻게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일련의 정책적 변화가 가져온 거대한 포용력과 실천적 구제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낙오자라는 차가운 혐오 속에 내버려졌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명백히 책임을 지고 예산을 들여 투자의 대상으로 끌어안고 있죠. 이 거대한 제도화의 과정은 분명하고도 놀라운 사회적 성숙입니다. 노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 그리고 직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이 실용적인 사다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보완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고립을 둘러싼 이 담론은 결코 박제된 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의 언어와 방안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사이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재구성되고 있죠. 오늘 이 논의를 지켜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상처받아 숨어버린 청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안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노동력을 다급하게 되찾아 경제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일까요? 그 무겁고도 복잡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 긴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짚어낸 치열한 쟁점들 너머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들과 더 복잡다단한 진실들이 얽혀 있습니다. 부디 오늘이 여러분 스스로 이 현상을 더 깊이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 토론회장 더 디베이트